자, 여러분 좀 쉬었다 오셨나요? 정말 쉬었다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면서 한국의 어떤 특정한 지형이나 자연을 배우는 거, 한국학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 또 필요한 요소들이니까요.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한 나라를 공부하신다라고 생각하고 함께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바다에 대해서 살펴봤죠. 한국이 베트남과 똑같이 반도 국가로 되어 있고 이스트 씨, 웨스트 씨, 사우스 씨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해안선의 길이가 상당히 길다. 그 비교로 지구의 반도를 지구의 단면을 잘라서 말하고 있는 그 길이인 적도의 길이의 절반 정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3면의 해안선 길이를 모두 합치면 그만큼 해안선과 다양하게 면해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서해안과 남해안이 조수간만의 차이가 커서 여러 가지 만이나 반도가 아주 엄청 발달되어 있어서 아주 해안선의 모양이 복잡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반해서 조수간만의 차이가 많지 않은 동해안이 상대적으로 서해안과 남해안에 비해서 이렇게 완만한 해안선 모양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침식작용으로 인해서 쑥 들어와야 될 만의 기능이 많이 발달되어야 되는 그러한 배의 특성을 살리는 항구의 기능이 서해안과 남해안에 비해서 동해안이 현저히 좀 떨어질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서해안과 남해안에서는 그 조수간만의 차이로 이뤄내는 복잡한 해안선의 크기와 흐름이 나타나게 될 어떤 이익이라고 해야 될까요? 베네피트는 바로 간척 사업이 많이 발달됐다.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간척 사업의 발달, 그 부분도 우리가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 움직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 이 두 번째 시간에서는 그러면은 바다의 삼면 바다에서 이렇게 바다의 물과 그리고 산에서 흐르는 물들이 합쳐지거나 흐르겠죠. 자, 그거가 강이 거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거를 하천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영어를 한번 좀 차이를 알아볼게요. 자, 하천을 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하천과 강이 같은 말이에요. 근데 자, 여기 보면 리버라고도 표현되고 스트림이라고도 표현돼요. 스트림 혹은 리버. 자, 영어 문장들을 한번 조금 들어볼까 싶어요. 한번 볼게요. The students will observe creatures in 4 county rivers in July and September. 네. 이게 뭐냐? 그 학생들은 7월과 9월에 지역 내 4개의 하천에서 생물들을 관찰한다. 제가 여기 보시면 강이라는 한자와 하천이라는 한글이 지금 강하고 하천이라는 한글이 같이 쓰였잖아요. 그게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그걸 하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강이라도 부르는데 영어로 리버 말고 스트림을 얘기하는 게 또 있는데 이것도 하천이로 번역됩니다. 이것도 영어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미국에는 수만 마일의 말라 비틀어진 하천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 문장을 읽어볼게요. There are tens of thousands of miles of dewatered streams in the United States. 한 번 더 볼까요? There are 4,000 miles of dewatered streams in Montana alone. 그래서 스트림이라는 영어도 한국의 강, 하천이다. 그러니까 영어도 아무래도 강이 리버에 좀 더 가깝고 하천이 스트림에 좀 더 가깝겠죠. 하지만 강이나 하천이라는 단어는 같이 쓴다라고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한국의 하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까요? 한국의 하천은 분수령이 동해안 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동해로 흘러드는 하천은 짧고 급류가 많아요. 동해가 뭐죠? 이스트씨. 그러니까 이렇게 분수령이 동해안 쪽, 이게 분수령이 뭐냐 하면은 계곡 같은 거, 계곡과 이렇게 융기에서 튀어 올라오는 지형 부분. 한번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지형 부분들이 여러분 태백산맥이나 이제 여러 산맥들 지형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이스트 아레이아 쪽에 동쪽 지역에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와 있는 쪽이 이스트씨 동해안 쪽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형이 산이. 그러니까 동해안 쪽으로 분수령들이 치우쳐 있으니까 동해로 흘러드는 하천의 길이가 짧고 급류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경사가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국의 산이
서쪽이 웨스트 아레이아는 하천이, 그러니까 산이 많지가 않고 오히려 평야가 상대적으로 많고, 마운틴, 산이 많은 쪽은 바로 동해 쪽이라는 거죠. 이 웨스트 아레이아 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산이라는 게 이렇게 평지에서 이렇게 훅 올라온 거잖아요. 상승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별로 없지. 하천이 여러분 물이 어떻게 흘러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 근데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위에 상승 부위를 차지하고 있는 지형은 대체적으로 하천이 짧고 그 다음에 이 낙차가 크니까 급류가 많더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해는 분수령이 동해안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으니까 산이 많이 있으니까 동해 쪽으로 흘러드는 스트림은 짧고 급류가 많은 반면 서쪽과 서남 쪽으로 흐르는 하천은 완만하고 길죠. 아주 길어. 그러니까 하천이 쭉 흐르고 있는 거야. 자, 이게 바로 한국이 갖고 있는 이 스트림의 좀 차이라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대개 하천은 그 노년곡과 준평원상을 흘러 경사가 극도로 완만한 평형 하천을 이루는 거죠. 이게 평형 하천이라는 게 아마 이게 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잠깐만 노년곡이라는 걸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하천이 어떻게 흐름이 갈까요? 먼저는 노년곡. 자, 이게 그거예요. 노년기 지형에 나타나는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노년곡. 그래서 이게 계곡인데 침식곡이나 노년곡은 빙하로 인해서 땅 표면이 꺾여 생긴 거고, 구조곡은 땅 표면의 변동으로 생긴 거다. 그러니까 이 노년곡이라는 거는 구조곡에 가까운데 이거는 바로 땅 표면의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높은 형성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니까 물이 어떻게 흘러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먼저 노년기 지형에서 나타나는 그 골짜기로 흐르면서 그 골짜기에서 흐른 게 바로 준평원을 흘러서 경사가 극도로 완만한 평형 하천을 이렇게 이루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면서 넓어지면서 이루어지죠. 그리고 물이 계속 흐르니까 침식 활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땅, 돌, 벽을 깎는 거예요. 오랫동안의 침식으로 인해서 그 하천이 상류에서 중류, 하류로 흐르겠죠. 상중, 하류로 흐르는데 상류에서부터 경사를 타고 중류와 하류로 흐르면서 오랜 침식으로 깎아서 침식 분지가 형성되고, 하류 쪽에는 범람원과 자연제방이 발달했다라고 해요. 자, 자연제방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제방이 형성됐다라는 건데, 여러분 제방이 무슨 뜻인지 이걸 좀 정리를 해볼까? 영어로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제방. 자, 제방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제방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인위적으로 막는 게 있어요. 범람원을 통해 굽이쳐 흐르는 강의 흐름을 조절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바로 제방이에요. 그래서 제방은 보통 수위가 높은 상태에서 흐르는 강물이 스며들어 무너지거나 침식당하지 않도록 충분히 넓게 쌓아 올린다. 자연 제방은 돌이 여러 가지로 쌓여가지고 그렇게 하류를 막는 거예요. 근데 자연 제방이 아니라 실제로 이거를 인위적으로 만든 제방이 뭐죠? 댐이에요, 댐. 그래서 물 조절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방은 높은 사이에서 침식이 되지 않도록 유지시키는, 이게 바로, 그리고 초기 토목 건축의 하나로도 그 강 유역에 홍수가 물이 넘쳐 흐르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제방을 막았어요. 이게 이제 댐의 기능으로 역을 하죠. 근데 자연 제방 등이 하류에는 발달해요. 근데 상류에는 뭐가 발달하냐?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곳 위에는 하한 단구가 발달하네. 하한 단구가 뭔지 말씀드릴까요? 하한 단구. 하한 단구가, 자, 하천 양안에 나타나는 계단 모양의 평탄한 지형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각변동이나 기후변화 등의 요인으로 하천의 침식 기준면이 변동하면서 형성이 된 건데, 집안의 융기나 해수면의 하강이 일어날 경우 하방 침식이 활발히 진행되어 하상이 낮아져요. 하천의 바닥이 낮아진다는 얘기고, 시간이 흘러서 침식 기준면과 하상의 높이가 비슷해지면서 하방 침식이 약해지고 측방 침식이 활발해지면서 하도 밑에 지역이 넓어진다. 이런 거죠. 이후에 집안의 융기나 침식 기준면의 하강이 다시 일어나면 하방 침식이 활발해지면서 과거 하상에 비해서 한 단계 낮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단의 하천 주변에서 계단 모양으로 지면이 남게 되는 게 바로 하한 단구의 특성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이 사계절이 있잖아요. 포시즌이. 근데 사계절마다 강수량이,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양이 고르지가 않아요. 여름 때 막 엄청 쏟아졌다가 겨울 때 하나도 안 내려. 봄, 가을 때는 조금씩 내려. 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절에 따른 강수량 분포가 고르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강우량 변화가 너무 한 해에도 진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강우량 변화가 너무 커서 하천을 뭔가 전략적으로 아니면 장기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하는 게 곤란해요. 왜냐하면 물의 양을 조절해야지 하천의 어떤 그 자원이라든지 관광 지역이라든지 그런 거 활용이 좀 이렇게 예측 가능성이 높아서 활용을 할 텐데 한국의 강수량, 비가 내리는 양이 너무 계절마다 그 차이가 크니까 그러니까 하천의 어떤 전략적 개발 이용이 곤란하고 특히 이제 여름철에 집중적 호우가 있네요. 이걸 홍수 혹은 폭우가 쏟아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거를 바로 장마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베트남도 아열대 기후에 속하니까 장마 기간이 있죠. 그거를 근데 그냥 우기라고 표현하잖아. 근데 우기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거를 이제 특히 이제 장마라고 표현을 해요. 장마가 영어로 뭐야? 영어로 안 나와 있네요. 아쉽습니다. 한국의 장마의 기준은 6월 하순에서 7월 하순 사이에 끊이지 않고 내리는 비. 그러니까 뭐 겨울철에는 12월 달이나 이럴 때에는 뭐 비가 한 달 가도 한 번 안 내릴까 말까 하는데 여름철에 다가오니까 여름철이라고 할 수 있는 6월 하순과 7월 초순쯤에 오니까 막 하루가 멀다 하고 비가 계속 쏟아지는 게 장마예요. 그러니까 자, 한국의 강에 어떻게 돼 있냐면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비가 쏟아지니까 그 화강암 산지에서 풍화된 토사 유출이 많아져서 이게 하류, 그러니까 상류가 있고 하류가 있잖아요. 강 하류에 퇴적되면서 하상을 높여서 그래서 잦은 홍수를 유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사 유출이 많아져서 하저에 이렇게 퇴적되니까 그러니까 지대를 높이는 거지. 그러니까 육지보다 강의 높이가 높아지는 이런 언밸런스한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훅 쏟아지면은 육지로 이렇게 강에 물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잦은 홍수를 유발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이게 한국의 강의 지금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자, 그러면 한국에는 그럼 강 관리를 그러니까 스트림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명칭이 구분돼요. 네이밍이 구분되는데 첫 번째로는 국가하천, 네이션 스트림, 국가하천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국가하천의 정의는 국토보존상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제상 좀 중요한 하천이라고 생각하는 거라서 국가가 직접 관리를 한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한국에는 국가적으로 움직이는 웨이스트리 오르가니제이션이 국토교통부거든요. 그러니까 하천법에 의하면 이게 다 국가마다 지금 법이 있잖아요. 하천법에 따라서 한국의 중요한 하천을 보존하자.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렇게 시행령을 내려서 국토법으로 다스리고 있는 게 바로 국가하천이에요. 그만큼 중요하게 다룬다. 그 중요하게 다루는 기준은 유역 면적,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면적 합계가 200kW. 이게 뭐라고 읽어야 돼요? 2000km? 2000km. 2000이 아니네, 자꾸. 죄송합니다. 200km 이상의 하천. 그러니까 면적이 상당히 넓은 거지. 하천의 강의 넓이와 어떤 길이가 넓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하천은 뭐냐면 다목적 댐의 하류 및 댐 저수출에 인한 배수 영향이 미치는 상류의 하천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상류의 물이 어떻게 조절해야지에 따라서 아까 제방의 다른 이름이 댐이었잖아요. 특히 다목적 댐은 뭐냐 하면 물을 맨날 막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적절할 때 물을 빼서 자원 관리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자원 관리를 하는 다목적 댐의 하류 및 댐 저수출에 인한 배수 영향이 미치는 상류의 하천을 국가가 직접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국가가 관리를 해야지 비가 갑자기 왔을 때 장마철에 홍수를 좀 막고 그리고 어떤 홍수나 아니면 침식 상황 그리고 자원 관리가 유리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국가하천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하천이에요. 이게 국가하천. 계속 볼까요? 국가하천 계속 얘기해 볼게요.
자, 아까 200kH가 있다고 했죠. 국가하천 기준이 뭐냐? 유형면적 합계가 500kHz 이상 200kHz 미만의 하천.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 이게 지금 법적 용어예요. 여러분 국가하천법의 추진계획 같은 것들은 국가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경영학적 측면이나 행정학적 측면이나 지질학적 측면에서도 한번 알아두시면 상당히 유용할 거예요. 각 국가마다 국가가 다 관리하는 어떤 강이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이 바로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강의 하천법적 기준이에요. 그 기준이 뭐냐? 또 이게 해당하는 거예요. 인구 20만 명 이상의 도시를 지나거나 범람구역, 그러니까 이렇게 홍수로 물이 잘 넘칠 수 있는 구역 안에 있는 인구.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게 강의 이 높이가 육지보다 높아질 수가 있다고.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물이 침식해서 하류에 퇴적을 하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홍수가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살고 있는 육지로 강의 수면이 높아지니까 흘러나오는 거지. 그게 범람구역이에요. 그게 바로. 범람구역 안에 있는 인구가 10,000명 이상의 지역이 있는 곳에 하천은 국가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국가가 관리를 해야지 그럼 어디가 관리하겠어. 이게 나라의 차원에서 전체 컨트롤 타워를 갖고 있는 하천의 기준은 인구 20만 명 이상 도시. 그러니까 강이 20만 명 이상의 도시를 지나거나 아니면 홍수 위험 지역 안에 있는 인구가 10,000명 이상의 지역을 지나고 있는 강은 국가가 관리한다. 두 번째로 다목적 댐, 하구, 둑 등 저수량 5만 헥타르, 야 이거 뭐냐? 죄송합니다. 500만 이상의 저류지를 갖추고 국가적 물 이용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는 하천. 그러니까 다목적 댐이라는 게 뭐냐면은 물을 방류하기도 하고 물을 가두기도 해서 물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물의 자원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강의 물이 어떻게도 쓰이나요? 지하수로 쓰이기도 하고요. 상수도 하수도로도 쓰이잖아요. 그걸로 다 물 쓰는 거야. 그런데 그 물을 관리를 하려면 또 누구 물을 어디서 관리해요? 국가에는 국토교통부가 있고 한국에는 물 관리가 국가적으로 이루어지는 매니지먼트 오르가니제이션이 국가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있고 또 하나는 수자원공사가 있어요. 그 수자원공사, 그러니까 물을 관리하는, 물 자원을 관리하는 공사. 그러니까 그곳이 다목적 댐을 통해서 물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심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도 지금 학교에 지금 화장실 가시면은 상수도가 잘 나오잖아. 물 씻는 거. 뭐 그런 거. 그리고 뭔가 큰 볼일을 보고 버리는 거 하수도. 자, 물 관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 관리 하려면 다목적 댐이 필요한 거고 그러한 다목적 댐에 대한 저류지를 갖추고 있는 국가적 물 이용이 필요한 그런 강은 국가하천이다 부르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것만 있냐? 실용적인 요소만 국가하천에 해당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상수원 보호구역, 국립공원, 유네스코 생물보존지역. 그러니까 하천을 둘러싸고 여러분 그 생태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생물이나 식물이 자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모르는 희귀식물들이 자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상수원 보호구역. 그러니까 무차별한 어떤 도심 개발로 인해서 물이 오염되면 끝장나잖아요. 물이 오염되면요, 마실 물이 없는 거야. 마실 물이 없으면 정말 큰일 나는 거죠. 이게 한국에도 인구가 지금 5천만 명인데 5천만 명의 인구가 도시에 거의 살고 있는데 물이 안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 사용을 못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끝장나는 거죠. 그러니까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유네스코 생물권 보호지역,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생물권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지역으로 지정되는 곳이 있어요. 베트남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 그리고 문화재가 나온 쪽, 그러니까 그 하천, 그 강의 주변에 문화재가 나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과 같은 맥락인데 생태와 습지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세계 기후기구가 그걸 지정하는 곳이 있어요. 한국에도 그런 곳이 생태와 습지 보호 지역이 있어요. 자, 그런 곳은 국가가 관리해야죠. 그런 것들을 그냥 민간이 그냥 사람이 그냥 와서 나 여기 관리할게요.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은 대통령제거든요. 대통령이 지정하는 하천. 근데 대통령이 그냥 멋대로 야 대통령 맘대로 나 여기 이 국가로 관리해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 물의 범람으로 인해서 피해나 하천 시설 또는 하천 공작물의 안전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의하는 하천이 바로 국가하천이다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국가하천이 바로 이러한 정의를 갖고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지방하천을 볼까요? 자, 국가하천은 네이션 스트림이라면 지방하천은 로컬 스트리밍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은 그 그레이드가 낮아졌죠. 그러니까 하이 그레이드가 네이션 스트림이라면 로우 그레이드가 바로 지방하천, 로컬 스트림이라는 거예요. 자, 로컬 스트림 지방하천은 지방,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로컬 아래에요. 지역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 그러니까 그 지역. 그러니까 지역이 뭐죠? 여러분, 대한민국인 나라 이름이죠. 서울은 뭐죠? 지역 이름이라는 거예요. 서울, 부산, 뭐 대전, 대구, 이거 지금 다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도시 이름. 그래서 지방하천은 서울, 대구, 지방 뭐 이런 걸 얘기하는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 그 지방마다는 그 시와 도를 다스리는 시장과 도지사가 있거든요. 그 시장과 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하천을 지정한 하천을 말하며, 여기는 국가가 아니라 시장, 그 지역의 시장이나 도지사가 하천을 관리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레이드나 임포턴트, 그 중요성이 국가하천보다는 좀 떨어지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철저히 관리하는 거예요. 이것도 지방에서 관리하니까. 자, 그런데 지방하천을 지정할 때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강이 뭐 이렇게 딱 이거는 로컬 스트림이야, 이거는 네이션 스트림이야, 이렇게 딱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퍼펙트하게 디바이드 시킬 수는 없거든요. 분리할 수가 없어요. 다 섞여 있잖아요. 하천이라는 게 물이라는 게 흐름인데 그게 뭐 어떤 거 딱 끊겨 있고 어떤 건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방하천을 지정할 때는 국가하천과 이게 연결될 경우에 국가하천의 종점, 그러니까 파이널 포인트와 지방하천의 기점, 스타트 포인트가 일치해야 돼요. 지방하천이 그리고 다른 지방하천과 그러니까 이게 뭐죠? 붙었을 경우에, 커넥팅 됐을 경우에 연접하는 다른 지방하천의 기점과 종점 역시, 그러니까 이게 바로 스타팅 포인트, 파이널 포인트가 일치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하천을 2개 이상의 명칭으로는 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강을, 스트림을 2개 이상으로 하나의 강이 이러면 하나의 네이밍만 쓰라는 거죠. 그리고 공유 수면의 매립 등으로 해안선이 변경될 경우에도, 이럴 경우에는 지도가 변경된다는 거예요. 강의 파이널 포인트도 변경된다. 그리고 만약에 기존의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면 지방하천은 효력을 잃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시에서 관리했던 게 국가로 넘어가니까 시에서는 더 이상 권한이 없고 국가한테 양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편입될 경우에는 더 이상 지방하천이라고 부르지 않고 국가하천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소하천은 그거보다도 더 그레이드가 낮아. 소하천은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으로 지정되지 않은 강으로 일시적이 아닌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으로, 보통 이 강의 그 폭이 2m 이상이고 시점에서 종점까지, 그러니까 스타트 포인트에서 파이널 포인트까지 전체 길이가 500mm 이하인 하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거지. 소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과 다르게 이게 하천법, 그러니까 스트립 로우에 적용을 받지 않아. 그러니까 법 적용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어떤 정비법을 따르냐면은, 그냥 소하천은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정비하는 데 이제 목적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니지먼트라기보다는 문제가 생겼을 때 보완하는 데 집중한다. 그래서 소하천만을 다루는, 한국에는 소하천 정비법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하천을 지정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건 소하천입니다라고 누가 지정하냐? 특별자치도지사, 그러니까 뭐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 뭐 그런 도지사가 지정하거나 시장이나 군수 혹은 구청장도 할 수 있어요. 더 작은 의미의 지도자가 할 수도 있고, 만약 기존 소하천이 지방하천으로 지정될 경우에 소하천의 효력을 잃게 된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원리하고 똑같은 거죠.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면 지방하천이라는 이름은 없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소하천도 지방하천으로 지정되면 소하천의 명칭은 없어져요. 그래서 한국에는 강이 3가지로 나눠지는데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뭐죠? 이거 어디야? 이게 섬진강 지금, 금강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강이에요, 여러분. 이게 리버, 스트림. 자,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죠.
옆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이거는 국가 하천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게 국가가 관리해. 그러니까 이게 비가 넘어올 때는 이게 아마 이 강 수면이 높아서 이렇게 밖으로 옆으로 육지로 넘치겠죠. 자, 그럴 때는 물을 막고 있는 쪽을 하류에 있는 댐을 풀어가지고 물을 쑥 푸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가뭄, 비가 안 와가지고 물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그 댐을 다시 막아가지고 물을 채워. 뭐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천에 대한 얘기 여기서 말해봤고 한국의 유명한 유명한 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세 번째 시간에 말씀드릴게요.